안녕하십니까. 미국 살고 있는 40대 아재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베트남 국제결혼에 관해서 얘기할 거면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 제가 밑밥을 굉장히 많이 깔고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결혼 비자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가 미국에 들어올 시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 혼자 좀 많이 떠들어야 되니까 이제 약간 밑밥 까는 시간을 좀 가지긴 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정말 긴 영상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잘려갖고 여러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국제결혼 전반을 전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자, 이제 전 와이프랑 얘기를 하고 그러자마자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동남아 국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밑밥을 굉장히 많이 깔았었죠. 제가 이혼을 결정하자마자 저희 전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니까 이제 서로의 연애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신경 쓰지 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제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이혼이 맞바지 됐을 때, 그때 국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맞선을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두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에 있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동남아 국제 결혼이. 근데 제가 이제 치과 치료가 있어 갖고 한국에 3개월 동안 이 미국 회사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업무를 보면서 3개월을 있었는데, 그러면서 베트남을 이제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약혼식까지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유튜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브는 이제 광고성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국제 결혼 업체를 유튜브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 베트남, 동남아 국제 결혼을 하시려는 분은 충분히 많은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래요.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정말 많은 영상을 봤는데 모자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한 10개의 업체를 접촉을 했습니다. 10개의 업체를 접촉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4곳은 미국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2곳은 미국 갈 사람들을 섭외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패를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에 미등록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은 업체가 없었어요. 즉석막선이라든지 연애결혼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끌리는 게 뭐냐면은, 여성분들을 이미 먼저 보고 가기 전에 미리 보고, 그리고 선매칭을 하는 게 좀 리스크가 적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맞선 갔는데 너무 이렇게 중압감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업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체를 선택을 해서 이제 사진으로 보고 이제 여성 2분하고 매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1차 맞선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선매칭하는 업체를 구하긴 했지만은 즉석 맞선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연애결혼 요즘에 방식이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뻐그러져 버리면은 6개월씩 밀리고 몇 개월씩 밀리고 이러면은 비자 자체가 1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는 정말 50이 넘어서도 결혼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약간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석 맞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맞선 여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 여행을 갑니다. 원래 동남아 국제 여행을 하면은 가서 이제 맞선을 보고 매칭이 되면은 약혼식까지 하는 게 1차 매칭, 그러니까 1차 맞선 여행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로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이죠. 베트남은 특히. 저는 사실 그랬어요. 미끼 여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매칭이 2명 됐는데 2분 사진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분은 진짜 예뻤고 한 분은 조금 못했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미끼일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2분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생각을 해도 와, 진짜 너무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시고, 그런데 오자마자 바로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엄마가 안 된대 하고 가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끼 여성이었던 거죠. 그분은 완전히 미끼 여성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은 아예 베트남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체에서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맞선을 이제 즉석 맞선이니까 매칭 안 되신 분도 이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한 8분을 봤는데 제가 처음에 제시한 조건에 맞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제가 처음 조건을 말씀드렸던 거는 재혼도 괜찮다. 어차피 나도 재혼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는 있으면 안 된다. 솔직히 재혼에 아이 있는 사람이 여자가 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욕하시는 분이 있어요. 욕먹어 마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이제 새로운 여성분을 만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여성분이랑 또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이가 있어야지 좀 관계가 돈독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 아이 있죠, 그 여자분 아이 있죠, 또 만들면은 아이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3가정의 아이를 전부 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여성분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3가정의 아이의 절반 이상을 보살필 능력이 되면은,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아이들이 3가족 아이를 키우는 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맞선에서 나오신 여성분들 중에서는 25세 이상은 전부 다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고 그 나머지 분들, 조금 어리신 분들은 이제 온몸이 문신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물어봤죠. 뭐 더 이상 나오실 여자분들 있냐 하니까 없다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3박 4일 일정으로 갔는데 1박 만에 1박도 못했죠. 1박 했나? 1박 했네요. 아닌데? 예, 그냥 거의 하루 만에 왔죠. 하루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약간 좀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미국 갈 여성분들 저희가 꼭 찾아줄 수 있으니까 1차 맞선 여행을 한번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이제 300만 원씩 정도 300, 400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맞선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 국제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을 충분히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1차 맞선에 갔을 때 3, 4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쓰고 1차 맞선에 갔는데 거기서 맞선이 파행이 되면은 그 돈이 아까워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선택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신이 있거나 아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 있는 여성을 선택을 하거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말 좀 새들 왜 이렇게 시끄럽노? 경제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페널티를 안고 시작을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들으면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약간 놀라긴 했어요. 베트남 이제 맞선을 보러 가시면은 어떤 방식이냐면, 호치민에서 대도시에서 보긴 하지만 호치민 뿐은 보질 못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농촌에 있는 여성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한국에 100개가 넘는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맞선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주변에 한국으로 시집 간 사람을 보고 그 케이스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한국은 이제 아이를 낳으면 부모 초청이 되기 때문에 부모 초청돼서 부모가 한국에서 2, 3년 동안 일을 할 수도 있다, 요거까지 다 계산이 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못하게 되면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이 미국 갈 여성분들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체는 얘기는 뭐 찾을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업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업체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적어도 뭐 그 업체가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게 단점을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미국 가는 여성은 찾아줄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구나 이분은. 하지만 노력을 해볼 건데 미국 갈 여성을 찾을 자신은 없다. 그리고 미국 갈 여성을 찾아서 매칭이 되더라도 이제 비자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결혼이 이제 파혼이 나는 경우가 100%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믿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분의 말을 믿고 솔직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또 1차 맞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맞선을 보기 시작하는데 진짜 아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여성분들이, 미국 가실 여성분들을 거의 찾지를 못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거의 보통 한국 분들이 와서 보시는 여성분들의 숫자의 한 5분의 1밖에 못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설날도 끼고 해가지고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서 3일 내내 맞선을 받지만은 하루에 2분 오시고 뭐 1분 오시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3일째 맞선에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성분이랑 매칭이 됐는데 그분은 나이가 좀 많이 어렸어요. 좀 약간 제가 겁이 날 정도로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려가지고 걱정이 되는 찰나에 이제 그 여성분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굉장히 짜증을 날카롭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혼 생활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도 아이도 있고 아이도 같이 키울 건데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겠다, 이 생각을 들어서 이제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업체 사장님은 이제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린다 하면은 이제 파혼에 대해서 좀 약간 진심이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러니까 너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뭔가 진행을 하는 게 결국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파혼 사유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파혼을 좀 약간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도덕적으로나 지탄받을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닌 분이랑 하루 만에 매칭해서 그 자리에서 매칭을 이제 결정을 했던 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생을 잘못된 걸 아는데도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도 약간 파혼 매칭이 1차 매칭이 됐는데도 파혼 사유가 이제 큰 게 그러니까 파혼 사유라고 하면 뭐 애가 있거나 큰 거짓말을 하거나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큰 사유가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격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업체에서 결혼을 유지하는 걸 종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번째 업체 이제 사장님은 적어도 딱 봐서 아닌 거는 좀 확실히 아닌 거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성분이랑은 파혼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1차 맞선 여행을 또 연장을 해서 맞선을 더 봤는데 뭐 회사에서도 거의 뭐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국 가실 분을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당일이었어요. 그날 당일에 마지막에 한 분이 딱 오셨어요. 한 분이 딱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제 와이프입니다. 솔직히 저는 좀 포기를 한 상태였죠. 조금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나왔는데 뭐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저희 와이프도 제가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할래? 결혼할래? 하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칭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비행기표를 바꾸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일주일 정도 더 머물렀죠. 그래서 일주일이 돼야 되는 맞선 여행이 거의 3주가 됐었죠. 그래서 매칭이 되고 난 다음에 데이트를 좀 하고, 그리고 약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더 같이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약식이지만 이제 약혼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정한 사이라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서로 많은 이야기도 많이 나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했을 때 베트남 여행을 이제 2주를 해가지고 2차로 들어갔죠. 저는 결혼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서 이제 2주를 같이 보내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좀 더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획을 잡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3개월 있다가 또 베트남에 들어가서 그때 결혼식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전통 혼례가 아니고 저희 와이프는 호치민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에 대한 영상은 따로 하나 또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치민 사람이라서 호치민 7군에 있는 이제 장애인 어르신께서 동업을 하는 레스토랑이 크죠. 큰 레스토랑에서 거기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렸어요. 너무 성대하게 올려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결혼식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입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비자도 이제 신청 중이고요. 베트남 국제 결혼이 이제 뭐 매매혼이다, 뭐 돈을 주고 여자를 사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주는 돈은 없어요. 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체의 대행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정말 성대하게 해가지고 보통 촌에 계신 분들이랑 결혼식 할 때
원래 정해져 있는 비용이 있었어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결혼식에 보태게 돼 있는데 그 돈으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큰 돈도 아니고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더 보태줬습니다. 더 보태줘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무슨 베트남 여자를 만나는데 돈을 뭐 몇 천만 원씩 써야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돈을 여성분들을 주고 사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돈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한 3천만 원 정도는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한 3배 정도 더 들지만 한 3천만 원 정도 드는 거를 보면은 사실 일본 국제 결혼을 해도 제가 봤을 땐 3천만 원 갖고 택도 없고요. 한국에 계신 여성분이랑 결혼을 해도 3천만 원으로 사실 솔직히 택도 없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3천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좀 약간 이 국제 결혼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업체 결혼에 대해서 특수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제가 생각해서도 업체가 이렇게 대행 비용 받는 게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좀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사실 그 부분만 살짝 눈 질끈 감으면은 그것도 1,000만 원이에요. 사실 1,000만 원인데, 근데 생각보다 업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니까 눈 질끈 감으면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이 들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천만 원이 내 가슴속에 있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국제 결혼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서 국제 결혼을 맞선 1차 여행을 2번을 갔고 그리고 이제 약혼식하고 결혼식까지 한 입장에서 생각한 건데 정말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압감도 굉장히 느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즉석 맞선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맞선에서도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여성분들이 나왔거든요. 사실 다 예뻤어요. 정말 다 예뻤지만 그렇지만 아이가 있거나 문신으로 몸에 막 도배가 돼서 통역사분도 웃으시더라고요. 문신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사분이 푹 하고 터지시더라고요. 저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3천만 원을 정말 딱 정해놓고 오신 분들은 초반에 300만 원을 날리기가 무서워서 거기서 잘못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매칭이 되면은 그 비용의 거의 80%를 업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물리게 되면은 그 업체에서 솔직히 벗어나는 거는 저도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1차 맞선 여행을 갔다가 아닌데 300만 원이 아까워서 거기서 억지로 말도 안 되시는 분이랑 매칭을 하게 되면 거기서 1,20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매칭하자마자. 그러면 1,500만 원이 들어가 버리면 그 업체에서 발을 빼질 못하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뭐 반환 규정이라든지 뭐 이게 다 개소리입니다. 못 받습니다. 돈 못 받아요. 돈 절대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매칭을 신중히 하셔라. 돈이 좀 여유가 있어라. 저보다 더 그릇을 크게 가져가셔가지고 솔직히 매칭이 됐는데도 이 업체가 너무 말이 안 되면 그 1,000만 원도 버릴 감수를 할 심장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심장 자체가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을 하셔라.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겁이 났던 이유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난 사람하고 내 평생을 이제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게, 평생을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평생을 가야 된다는 약속을 하는 게 사실 무섭기는 무서웠어요. 네. 그러면서도 첫 번째 매칭되신 분들, 이게 금방 이제 매칭이 되자마자 파혼이 되긴 했지만은 성격 때문에 그분을 결정할 때도 사실 저는 좀 약간 중압감을 받았어요. 정말 나는 안 되나? 이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나?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제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죠. 잘못된 선택이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충분히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 여행을 아주 무미건조하게 제가 베트남 여성분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몇 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